내가 강제 청산 당하려면 손실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손실이 아니라고요 지금. 공매도 세력이 전사나 불공정한 거 개선하고 상환기간 연장 똑같이 다 무제한으로 하고 그렇게까지는 얘네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쪽짜리가 아니고 된다?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로 생색은 냈는데 예외 조건을 다른 거예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지 평등한 건데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무제한 상환기간 연장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리고 90일 안에 과연 외국인 기관이 상환할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종전처럼 무제한으로 연장해놨으니까 상환 안 하는 거죠. 연장하는 거죠. 대주 상환기간 90일 동일하게 해놨는데 반쪽짜리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큰 거고,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전산화 관련돼서 전산화를 뭐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 자금으로 하는데 몇 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몇십억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거는 사실 대주 상환기간 못지않게 이 전산화부터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산화 다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우리만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 공매도 자금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라임 옵티머스 펀드, 그리고 금융사 각종 뭐 횡령하는 이런, 그리고 상장사들의 막 환치기 자금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겉머리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거에 대한 것도 이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전혀 조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공정한 전산화 정상화하는 거, 상환기간 이 연장을 그러면 외국인 기관만 할 게 아니라 개인도 상환기간 무제한으로 연장 같이 동일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무차익 공매도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친 후 나중에 빌리는 행위인데 이거 자체가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작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게 핵심 세력일 수 있는데 피레미 같은 뭐 BNP 파리바 이런 데를 잡고 막 엄청 생색을 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 같은 위법적인 공매도 관행은 분명히 개선은 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는 절대 안 돼,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매도에 분명한 순기능이 있거든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에코프로나 이런 시장 조성자까지 금지해도 거래가 활발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시장 조성자의 기능이 필요 없다? 그 부분도 전 당연히 뭐 동의합니다. 일부분 동의하는데,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 소유한 사람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하락하는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거품이 생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없으면 주식 소유한 사람만 매도 가능해서 하락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거는 거품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순기능까지 뭐 다 문제가 있다, 모든 공매도가 다 금지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막 최근 인터뷰에 공매도 막 강력 금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말 순수하게 이 진짜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이걸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한 건지 그거는 전 퀘스천 마크고요. 근데 불시에 일요일 날 한 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누가 그래도 그 와중에 조금 생각이 있고 약간 센스 있는 사람이 그걸 뭔가 추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한 대로 전사나 불공정한 거 개선하고 상환기간 연장 똑같이 다 무제한으로 하고 그렇게까지는 얘네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제도 개선이 반쪽짜리가 아니고 된다?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코스피 거래대금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71.8%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냥 거의 뭐 외국인이 다 후드려 팬다고 할 수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 공매도 거래 비중이 58.2%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수량이랑 공매도 잔고랑 아주 중요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할 때는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 이 금지의 시기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공매도 금지보다 그 본질적인 거는 정부의 이 소위 말한 그 부양 정책이랑 매크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보세요. 2008년, 2011년, 2020년 딱 세 번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시기인데 이때 08년도 공매도 금지했을 때는 08년 10월부터 09년 5월까지거든요. 그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코스닥 20% 상승했고요.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어떻게 되냐? 코스피는 5.6% 상승했고 코스닥 12.3% 상승했어요. 2020년에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그때는 코스피 77.7% 상승했고 코스닥 87.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금융위기 발생해서 패닉셀링 나올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는 상당히 정책적인 효과를 발행한 거죠. 근데 이번에 23년도 공매도 금지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랑 엮여서 상당히 외부적인 매크로 변수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 이 공매도보다 실질적인 금리라든지 달러 가치라든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위험 자산의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위험 영역이 있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되게 생각보다 신뢰도 높은 게 20년간의 편차를 봤을 때 PBR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300일 때 PBR 밸류가 1.3이 넘어갔고요. 우리 코로나 딱 초창기에 1,400까지 깨졌잖아요. 그때 PBR 밸류,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PBR 밸류, 그 다음에 2015년인가 그 아랍에미리트 중동 채무 불이행 위험 터졌을 때 PBR 밸류가 대략 0.9배 미쳤거든요. 지금 진짜 코스피 그때 2,300 깨졌을 때 잠깐 있었잖아요. 한 달 전에. 그때 PBR 밸류가 0.84까지 떨어졌고요. 최근에 주가 올라왔는데 0.9예요. 공매도 그 잔량 상관하지 말고 공매도 잔량을 제치고 난 지금의 매크로 변수가 어떤 상황인지 봤을 때 코스피 PBR 밸류가 0.8배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주가 급락 유발했던 그때 08, 11, 20년하고 매크로 상황이 지금 상황이 같지가 않은 거죠.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날 당일 그 다음날 일요일날 기술적으로 해서 월요일날 만약에 상승 나오고 그 다음 화수 또 연달아 추세적으로 연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공매도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하루 끝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일시적이고 그거보다는 지금 매크로 변수나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요인의 상황이 어떠냐. 위험자산 투자하는 상황 요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밸류에이션상으로 PBR 0.9배는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금리 상승했는데 실질금리 계속 올라갈까요? 근데 아무리 뭐 부정적으로 JP모건에서 금리 7%까지 얘기해도 현실적으로는 내년 그 상반기에는 금리 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금리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각종 그 물가 포함해가지고 실업자 지수 이런 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 자체가 주식 투자하기에 막 그렇게 좀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이슈보다는 이 매크로 그 금리 관련된 부분, 뭐 시중에 돈 푸는 부분, 양적 완화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성 부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차전지 어떤 그 매수 전략을 짤 때 이제 공매도 금지에 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실제로 공매도 금지한 이유로 이거 표 띄워주실 건데 아니 잔고가 막 엄청나게 줄지를 않았어요.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피크 찍었을 때가 대략 1조 정도인데 2023년 3일 전 거까지만 나오거든요. 11월 16일 기준으로 한 7,400억 정도, 2,600억 정도 준 수준이니까 이거 뭐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없고 11월 16일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에 거의 최대 수준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대략 약 1조 가까이 되고, 에코프로 1조 2천억. 에코프로 맥스 찍었을 때가 1조 5천억인데 1조 2,500억이면 뭐 거의 별 차이 없죠. 그다음 에코프로 BM 맥스 찍었을 때가 한 1조, 여기도 1조 5천억 정도인데 1조 2,800억. 거의 차이가 없고요. 요 표는 비중인데요. 전체 거래 대비 코스피에서는 신기한 건 호텔 신뢰가 1등이에요. 7.3%. 근데 6등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4.04%. 그죠? 그다음에 그 코스닥에서는 LNF가 1등이에요. 거래 비중에서 6.69%, 에코프로 6.61%, 에코프로 BM 5.41%. 예. 이 비중이 월등히 줄어야죠. 그러니까 심지어 대주전자재료도 4.09%네요. 이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 사실 뭐 급격하게 잔고 금액이나 잔고 수량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1개월로 볼 수도 있고 3개월로 볼 수도 있고 6개월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1개월, 3개월, 6개월 보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빔의 에코프로 다 장기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걔네가 오히려 수익 중인 거고요. 대비율이 플러스라는 거는 걔가 손실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나야지 엄청난 쇼커버든 쇼스키즈는 할 거잖아요. 내가 강제 청산 당하려면 손실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손실이 아니라고요, 지금. 공매도 세력이.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심지어 지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쇼 치는 걸 막아놨잖아요. 방향성을 일방으로밖에 베팅을 못 한다고요. 공매도를 할 지금 명분이나 그게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기간 연장하는 것까지, 예외 조항까지 아예 폐지시켜버리든가. 그럼 무제한 연장을 못하면 공짜는 아니거든요. 이자 내면서 빌려서 치고 있는 거. 이자 내는 거보다 쇼 쳐가지고 수익 내는 게 월등히 크기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예외 조항 달아놔서 이자 내면서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버티는데 손실중도 아니에요. 그러면 쇼커버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그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까지 주도면밀하게 체크 못 해드린 부분은 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게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전기차의 수요 부진, 그게 저는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뭐 얘기하시는데 트럼프가 갈아엎을 수가 없다니까요. 갈아엎을 수가 없고, 트럼프가 일부 예를 들어 IRA 법안을 수정을 하면 그것도 선택의 문제와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IRA 법안을 수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트럼프 이슈가 아니라요. 트럼프가 IRA 법안을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휘발유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춘다고요. 그러니까 IRA 법안 수정하는 것보다 강력한 거는 그 기업들 평균 연비 규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약간 하위 법안으로 연비 규제하는 거를 강제했는데, 강제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빨리 했는데 연비 규제 강화하지 않고 연비 규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손봐가지고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래버리면 전기차 업체들도 휘발유차 업체들도 그래 뭐 23년에 만들 거 우리 그 연비 규제도 강화 안 됐는데 기존에 잘 팔던 거 휘발유차 조금 더 팔지,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이슈보다는 이 소비자의 선택을 하는 문제를 늦추는 문제. 그러니까 공급자를 강력하게 푸시 안 하는 거, 그게 더 진짜 강력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전기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 상당 부분 지연되는 부분, 그게 더 큰 문제고요. 리튬 가격 빠지는 건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리튬 관련돼서 리튬의 생산 원가 수준으로 빠진 부분이 여기서 더 회복이 되지 않을 거냐는, 그거는 리튬 하는 업체들의 그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튬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판가 빠지는 것도 재고 축적의 문제예요.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냐. 에코프로빈, 포스코 퓨처엠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재화율 아까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전구체 관련된, 그다음에 업스트림 관련된 내재화율, 이게 에코프로나 포스코, LG 그룹까지 상당히 사활을 걸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이 전구체 내재화율이 높아지면 다 모든 윈윈이에요.
원자재 공급하는 업체는 Q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받아서 쓰는 업체는 원가 절감돼서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고요. 매월 뭐가 잘 팔리는지, 그 뭐가 잘 팔리는 거 중에 어떤 배터리가 팔리는지, 그게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리튬 가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와 공급 측면을 주도 면밀하게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전지 열심히 파는 외국인 기관이 다 모든 2차 전지를 다 팔기만 할까? 주식의 수급도 유심히 보자. 그리고 공매도 이거보다는 본질적인 지금 투자 가치 측면에서 2차 전지가 더 상대적인 매력도가 클까? 반도체가 더 매력도가 클까? 반도체는 외국인 기관이 좋아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25년도에 실적이 깨져도 계속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만 계속 살까? 2차 전지 지금 주가 빠졌는데, 그럼 주가 빠졌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지? 분기 실적 깨지는 거 아는데 연간 실적도 깨질까? 그런 것까지 다 좀 꼼꼼히 좀 보시고, 그 꼼꼼한 거는 제가 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